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산중에 위치한 장수군 배델 장애인 복지원. 지난해 봄 이곳에 거주하던 발달 장애인 15명에 대한 충격적인 인권 유린 문제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찍지 마세요. MBC에서 왔다 가는데 함부로 이제 이후로는 어느 저기도 식구들을 촬영한다거나 촬영하는데 허락 못합니다. 장애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폭행부터 임금 한 푼 주지 않은 채 복지원 소유의 농장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가 하면 부패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고 단체로 탈이 나기도 했다는 장애인들. 심지어 복지원 시설 내에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장애인들의 개인 통장에서 교회 헌금을 인출해갔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 베델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은 도가니 사건 못지않아요. 이건 장수판 도가니입니다. 이 모든 행위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놀랍게도 복지원의 원장과 이사장 부부. 내 때린 맞아. 그거 봐라요. 왜 때리셨어요? 이거 다 지그들 프로그램으로 영농 프로그램으로 해갖고요.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놓고는 근데 무슨 노동창시 어디서 노동창시 나오나? 하지만 국민인권위회 조사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난 혐의들. 이에 경찰은 가해자들을 장애인 복지법 및 관련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장수군은 사건이 터지고 몇 달이 지나서야 장애인 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설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한 해당 시설 장애인. 장수군이 피해 장애인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강제로 다른 시설로 보내는 데만 급급했던 것. 그냥 시설 폐쇄다. 누구 며칠, 누구 몇 명 어느 시설, 누구 몇 명 어디 시설. 이게 뭡니까? 진짜도 아니고 그냥.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장수 베델의 집 대책위원회는 장수군이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전원 조치에만 관심이 있지 거기에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고. 이 사태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자 그제야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장영수 장수군수. 전원 조치 과정에서 피해자를 우선하여 지원하지 못한 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찾게 된 시설 내 장애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5분이 계셨는데 5분은 뭐 시설 내지 다른 시설로 또는 가정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고 10분이 이제 탈시설을 하셔서 그중에 5분은 바로 그냥 자립하는 형태로 그래서 1인 1가정을 이루고 지금 살고 계세요. 도움의 손길만 주어진다면 장애인 역시 충분히 자립생활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이야기.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에게 시설 밖 활동은 머나먼 이야기입니다. 입소되어 있는 장애인분들이 한 3만여 명 계시거든요. 근데 그 3만여 명 중에 70%가 발달장애인분들이세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서만 생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전문가. 지역사회 밖에 시설을 지어놓고 같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끼리만 사는 거잖아요. 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사회 분리, 배제의 의미가 있다. 자립생활에 대한 기본 정보도 받지 못한 채 시설에서의 삶을 이어가는 수많은 장애인들. 그들에게도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장수 베델 장애인의 집 인권 침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의 탈시설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사실 장애인의 탈시설 문제가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기본 전제라고도 할 수 있는 탈시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크게 인식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죠. 오늘 이슈 옥타곤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탈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장애인들의 삶과 인권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출연자분들 소개합니다.
아까 앞에서 영상 보셨잖아요. 네. 사실 장수 베델 장애인의 집 사건 굉장히 씁쓸한 문제이기도 했지만 끝나고 나서 우리 사회에 많은 파장이 있기도 했습니다. 국감 자리에서 언급이 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어떤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파장을 일으켰다는 건 또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또 접목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문제의식이었을까요? 장수 베델의 집은 사실 우리 바로 옆에 그 존재했던 한 곳에서 사실 거기서 자활자립을 한다고 되게 칭찬했었던 시설이었죠. 근데 그 공간 안에서 생활했던 정작 당사자분들은 뭐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몇 년씩 사실 거기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런 공간이 우리 지역사회에 있었고, 그것이 이제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이제 이분들이 지역으로 나와서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전북 지역에서 만들어낸 아주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네. 지금 21세기에 실제는 막 19세기 같은 그런 인권 침해, 그리고 사람 같지 않은 환경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사는 것조차도 같은 지역에서 전북에서 이제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전 근대적인 모습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 특히 이렇게 곳곳에 있는 숫자가 전국적으로 지금 지적장애라든지 아니면 중증장애 합쳐가지고 거의 3만 명이 돼요. 그리고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이 거주시설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주시설의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난 다음에 탈시설이라고 하는 어떤 화두, 의제로 넘어가는 그런 메시지를 베델의 집이 저희한테 준 것 같아요. 네. 대구에서 볼 때에는 또 다른 희망원 사태와 같이 느껴졌었습니다. 이게 이때까지 시설에서 문제가 드러났을 때에는 운영자나 종사자의 어떤 도덕적인 자질 문제라거나 아니면 시설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이런 문제들이 주로 이야기가 되었다라면은 그것들이 아무리 개선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본적인 문제들, 그 안에 살고 있는 장애인 분들의 삶의 문제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게 계속 평가되어 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베델의 집에서도 희망원도 마찬가지고 탈시설에 대한 논의를 꺼낼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장애인 복지의 대표적인 체계로 되어 있는 시설 중심의 운영 체계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지 않으면 풀릴 수 없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다라는 게 계속 이렇게 시사하고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촉발된 탈시설에 대한 논의가 사실 뭐 서구 선진국에서는 뭐 수십 년간 지속되기도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탈시설이란 말 자체는 들은 지 10년, 20년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탈시설이 무엇인지 또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탈시설, 그러니까 시설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탈시설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물리적으로 사실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시설에서 생활했던 사람이 지역 사회로 나와서 지역의 주민으로, 시민으로, 우리 이웃으로 자유롭게 살아가자고 하는 것에서 일단은 물리적 이동을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설에서 안전하게 살면 되지 않냐, 이게 뭐 그렇게 문제냐 할 수 있는데 이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시설에서 인간이 살아갈 때 이 사람이 변화하게 돼요. 이른바 시설화 또는 시설병. 일반적인 인간으로서의 삶 속에서 갖는 자유로움과 많은 것들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다시 보편적인 그 인간의 자유로운 환경들을 만들고 사회적 관계나 이런 것들을 회복하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좋죠. 우리가 이제 탈시설이라고 얘기하면 가운데 빠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수용이거든요. 사실은 수용시설입니다. 그래서 뭐 시설이 뭐가 잘못된 거겠어요. 시설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시설을 앞에 수용시설, 그래서 수용시설로부터 탈피하겠다. 자, 수용됐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국가가 의도적으로 분리하고 배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해서 모아놨다. 그럼 감옥소 수용소 아닌가요? 그리고 똑같은 거죠. 2018년도에 장애인개발원에서 탈시설한 장애인분들의 삶을 추적하면서 이분들에게 탈시설의 의미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딱 4글자로 정리를 했어요. 그게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장수 베델 장애인의 집에서 나갔던 장애인들 혹시 그 후에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전주시 한 주택가에 위치한 공동생활 가정.
지난해 장수군 베델 장애인의 집이 폐쇄되며 다른 시설로 옮겨졌던 신우 씨가 시설을 나와 동욱 씨와 함께 사는 집입니다. 동욱 씨는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 발달 장애인. 신우 씨 역시 발달 장애가 있지만 비교적 경증인 탓에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해나갑니다. 신우 씨의 자립생활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쌀을 씻는 연습부터 수없이 반복한 끝에 이제는 혼자서도 척척 밥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편적으로 잘하고 있고요. 부족한 것은 옆에서 도와주거나 얘기해주면 잘하고 있고요. 시작. 묶고서 해요 우선. 묶고서 할 줄 알아요. 하루에 몇 시간 활동 보조인이 신우 씨와 동욱 씨의 공동생활 가정을 방문하는데 직접적인 도움 대신 이들이 스스로 일상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하는 것들 힘들지 않아요? 예. 땡이 잘 커져서 참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는 않아요? 네. 장애인 시설에 있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들. 하지만 자립을 시작한 뒤로는 하나씩 배워가며 자유롭게 활동합니다. 반찬 먹고 싶은 거 사갖고 와요. 혼자 반찬 가게 간 신우 씨. 좋아하시는 것들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고기 하나 드릴까요? 예, 하나. 많은 반찬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돼지 불고기 샀어요. 돼지 불고기? 네. 구입한 반찬과 거스름돈까지 빠짐없이 챙긴 신우 씨가 곧장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반찬을 통에 옮겨 담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신우 씨.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메뉴를 먹어야만 했던 장애인 시설. 하지만 자립 생활을 시작한 뒤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식사를 하고 먹고 싶은 반찬도 챙겨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우 씨에게 생긴 변화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디 가요? 일하러 가요. 일을 하러? 예. 주 5일 집 근처 중증 장애인 지역 생활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게 된 신우 씨.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직접 노동을 해서 처음으로 돈을 버는 경험도 하게 됐습니다. 일하면서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시설에서 생활할 때는 미처 발견할 수 없었던 모습들. 신우 씨의 자립 생활을 우려하던 부모님도 걱정을 덜었습니다. 자기가 나가서 직장이라고 나가서 일도 하고 센터에 나가서 일도 하고 돈도 받고 또 그걸로 자기가 물건도 구입을 하고 그래서 그게 엄청 걱정스러웠는데 지금은 마음이 많이 놓여요.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경기도 한 장애인 시설에서 폭력에 시달리다가 명문도 모른 채 승합차에 실려 장수 베델의 집까지 오게 됐다는 김대창 씨. 이곳은 그가 처음으로 갖게 된 자신의 보금자리입니다. 지난해 말 개별 자립 생활을 시작한 것. 7평 남짓 작은 공간이지만 처음으로 갖게 된 나만의 공간이 그에게 무척 소중합니다. 요즘 혼자 지내는데 어때요? 좋아요. 불편한 건 없어요? 불편한 건 없어요. 시설 원장 부부에게 뺏겼던 통장은 제 주인에게 돌아왔고 개인 소지품이 없었던 시설과 달리 이제는 대창 씨가 직접 고른 개인 옷도 생겼습니다. 공부할 때 입고 가려고요. 공부할 때 입고 가려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차 늘고 있지만 때론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는 대창 씨. 발톱을 못 깎아요 혼자. 이렇게 씻겨가지고 약간 불려서 해야 혹시 상처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직접 할 수 없는 일들은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으며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대창 씨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네, 누구세요? 네. 왔어요. 이거 오지 말라며. 오지 말라고. 아니요. 같은 아파트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한 성희 씨가 놀러왔습니다. 이들은 장수 베델의 집에서 함께 지내온 사이. 대창을 위해서 어떻게 잘 지냈나? 공기 때문에 못 나가고 있고 시간이 안 가고 그냥 내 마냥
놀 수도 없고요. 좀 심심해. 심심해? 음악 들어도 심심하고 안 들었어. 갑자기 대창 씨가 나비 넥타이를 꺼내서 성희 씨에게 자랑을 합니다. 노래장 장로님이잖아요. 한번 저기 노래방 한번 노래장 데리고 간다고 그래. 양복 입고 나가려고? 여러 양복 있어. 그거 하려고? 네. 혼자 결정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진 대창 씨와 성희 씨지만 서로 도와가며 스스로의 삶을 일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설보다 현재의 자유로운 삶이 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성희 씨. 맨날 시끄럽고 맨날 폭력 때문에 아유 죽겠어요. 혼자 못 하시는 일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주체적인 삶의 기쁨을 알아가는 이들. 시설에서 벗어난 이후 여느 사람들처럼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는 즐거움도 알게 됐습니다. 시설처럼 뭐 이렇게 저렇게 딱 맞춰져 있는 삶이 아니고 본인이 원하면 내가 다른 집에 가서 놀 수도 있고 식사를 거 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내가 가서 먹었으니까 초대해서 또 한 번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자유로움이 있죠. 긴 시간 장애인의 인권 문제를 고민해온 활동가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이들을 시설에 가두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충분히 주변에 이렇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이분들도 충분히 자기 삶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인데 이제 우리 비장애인의 편견, 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런 편견들, 그런 보호주의. 장애인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와 어울리며 살아가는 독립적인 삶을 선택한 이들. 그리고 이제 막 그 힘찬 날개짓을 시작한 이들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독립해서 살고 싶어요.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영상 속에서 이렇게 자립생활로 새 출발하는 모습 보니까 설렘도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만만치 않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나옥 기자님은 그 대책위 집행위원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영상 보면서 소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눈물 나려고요. 왜 갑자기 이러네. 그러니까 그 어떤 장애인분에게 다른 분이 물었어요. 그 시설은 얼마나 편하냐, 안전하고 그렇게 물었을 때 장애인분이 이렇게 했어요. 희망이 없다고, 하루하루가 희망이 없고 죽을 때까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희망이 없이 살아야 되는 게 뭐가 좋으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역시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시설이 왠지 안전할 것 같고 뭔가 빨리빨리 뭔가 제공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뭔가를 꿈꿀 수 있고, 그리고 보통 사람과 섞여서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건지 저분들 때문에 저는 다시 배운 계기가 되었었고요. 저 화면에 나오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정말 이렇게 이제 저도 가끔 통화를 하는데 너무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소망, 연애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노래자랑에 나가고 싶다, 뭔가 하고 싶다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설에 계실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뿌듯하고 그래요. 네. 시설에 나올 때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겠죠. 되게 대단하고 응원드리고 싶어요. 응원드리고 싶고. 근데 이분들이 한편 나오지 않으면 사실 지역에서는 별 고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 왔었기 때문에 시설이라는 굉장히 단순한, 간편한 방식들을 채택해 왔었던 것이고요. 이분들이 나오는 순간부터 지역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분들에게 지자체가 해준 게 아니라 지자체가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분들이 나왔을 때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가를 굉장히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기관이든 정부든 지자체가 이분들의 삶을 굉장히 면밀하게 추적하면서 앞으로는 이분들과 같은 어려움이 더 없도록 하는 환경들을 빠르게 만들고 제도가 없으면 만들고 있는 것들은 고치고 그러면서 계속 한 분 한 분께 빨리 적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의미 있게 계속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그 과정에서 좀 노정된 어려움 같은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커다랗게 어려운 거는 그 사회의 인식입니다. 이분들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분들의 능력으로 뭘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는 게 낫지.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못할 거 없어요. 진짜 못할 거 없거든요. 실제 베델의 집에서도 이 탈시설하고 이제 자립생활해 나간 이런 과정에서 제일 큰 벽은 바로 그런 인식에 갖고 있는 지자체였습니다. 정부, 중앙기관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인권 침해를 제일 먼저 밝혀내고 장애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옹호해야 될 그런 기관들. 이 시스템이 오히려 벽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벽으로부터 이제 없애져야 되는데 실제 우리 이제 장애인 권리 유엔 협약에서도 5년 전에 벌써 한국 보고 너희들은 실효성 있고 효과적 있는 탈시설 정책을 마련해라라고 국가로부터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관련법을 보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예산을 받는다면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에나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제일 선호하는 방식들. 일부 규모를 조금만 소규모 한다든지 일부 공동생활 형태를 바꾼다든지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부족한 거 이게 가장 커다란 어려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뭐 인식 부족이나 정책의 미비 같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탈시설을 할 때 뭐 시설 관계자들의 저항이라든지 가족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게 있을 것 같거든요. 대체로 가족이 있는 분들은 한 거의 90에서 100% 사이 90% 이상이 반대하십니다. 반대하시고 그로 인해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수급권자로 되어 있으시면 가족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헌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년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지만 이분이 또 수급권이 안 돼 있는 경우는 그나마 밖으로 나갔을 때는 그 소득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가족의 그 반대가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되죠.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요. 근데 이게 또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면 이제 가족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가족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족의 몫으로 감당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대안을 찾기 어려워졌을 때 이 자신의 가족과 사실 헤어지면서 이 가족분들이 안으로 시설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가족한테 무조건 이렇게 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반대 부분들도 있지만 아까 김태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지금은 오히려 제도적인 지원책들을 만들어내는 것, 제도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어떤 원칙을 적용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탈시설을 한 서구에는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더 큰 걸림돌 그리고 지금은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많은 탈시설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사회 인식도 있고 가족들의 인식도 있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그 안에 있는 종사자분들의 정서적인 반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국가의 역할, 국가의 책임성이 항상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국가 책임성이 빠지다 보니까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가, 이 탈시설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우리나라에는 아직 탈시설에 관련된 법적 근거도 없고 관련된 행정 지침 하나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사건 터지면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요구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하나씩 뭔가 주듯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시설에 보낸 거 말고는 이후에 대책들이 눈에 잡히거나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들이 없게 되고 그러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고 시설 종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뭔가 본인들이 하는 노동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탈시설 이야기를 하면 시설을 부정하는 것처럼 이제 인식하시고 또 반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민간에 있는 가족들, 민간에 있는 시설들, 민간에서 일하시는 분들, 민간에 있는 자립 지원하는 기관들 이런 분들이 계속 이 이해관계 안에서만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정작 없는 거는 그래서 국가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시설 문제에 대해서 탈시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원칙을 세우고 갈 건가 이 큰 틀을 안 세워주다 보니까 계속 이제 서로의 이야기들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 같아서 이게 진행이 많이 더딘 것 같습니다. 현실 사례에서 어떻게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자립원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들에게 지적장애인들이 수년 동안 성폭행을 당한 전주 자립원 사건. 그 이후에 뿔뿔이 흩어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시 전원 조치된 분들 근황이라든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이제 자립원 얘기할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 자립원
싸움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자림원을 이제 폐쇄시키려고 그리고 이제 자림원의 책임자들을 처벌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제 자림원에서 살고 있었던 한 분 한 분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활동가들이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베델의 집 아까 봤을 때 깜짝 놀라지 않으셨는데 정말 거기 갔을 때 자림원에서 나온 분이 다시 베델의 집에 갔다. 정말 저한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집 이제 우리가 싸움을 해나가면서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분들을 무조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나가서 한 분 한 분 그다음에 삶을 만들어주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벌보다도 이분들의 이제 자립에다 이제 초점을 많이 뒀는데요. 이 지금 자림원에서 나온 분들이 지금 추적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부는 이렇게 베델의 집처럼 전원 조치된 분들이 있고요. 일부는 아직까지도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수용시설에서 아직까지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일부는 퇴소해서 가정으로 갔다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여기서 저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거는 자림원을 우리가 청산하면서 엄청난 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사실은 그 폭행당한 거, 성추행당한 거, 노동에 시달린 거 이 모든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보상을 받는 것들이 지금 추적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과제고요. 지금 대구 희망원 같은 경우도 대구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에 대한 처벌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책임자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무총리한테 권고를 했어요.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해라. 그러고 나서 하나도 된 거 없어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탈시설 정치에서 활동가들에 의해서 사건이 날 때마다 발전한 건 있지 국가 차원에서 국가의 책무성에서 나아진 거는 사실은 없다고 봐도 돼요. 네. 마침 대구 얘기 나왔으니까 대구 시립희망원 사건 좀 근황도 좀 들어볼까요? 근데 이 장애인 시설이 2018년도에 폐쇄가 되었었는데요. 이 폐쇄되면서 당시에 그 80분 정도 생활하시던 이 시설에서 한 40분 정도 결과적으로는 40분 정도는 지역으로 나오실 수 있었고 40분 정도는 다시 다른 시설로 가시거나 가족에게 가서 아마 다른 시설로 또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었던 큰 이유가 당시 그 대선 시기와 맞물렸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희망원 문제를 계기로 해서 범죄시설 폐지와 탈시설 추진에 대한 공약도 같이 내세웠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에 관련된 예산 책정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 차원에서 부득부득 이제 요구들은 계속 올라오니까 진행을 하는 수준 정도였었던 거죠. 그래서 가족이 반대하거나 본인이 나고 싶더라도 인프라가 없거나 그러면 다 다른 시설로 가시는 상황이었었던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자체 차원에서는 뭔가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돼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로드맵 마련하라고 정책 권고도 됐고 실태조사도 했는데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정책적인 방향성이 전환이나 추진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사실은 그 부분들에 관련된 계획들을 수립하고 이제 가야 되고 게다가 더욱이 시설에 관한 관리 책임이나 이런 예산 부분들은 국가에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지금 국가가 그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 우선은 뭐 예산 책정이나 이 부분들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우선 제일 그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 해야 되는 건 그래도 적어도 원하는 사람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거를 전환이라고 합니다. 트랜지션.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초기 정착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이제 그 부분들도 이제 못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탈시설 논의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논의할 수 있는 권력을 안 준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이해 관계자들과 시설 운영자들과 탈시설을 논의해요. 시설 운영자들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탈시설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시설들을 조금씩 변형하는 수준 말고는 나올 게 없거든요. 그게 가장 예산도 덜 들고 운영상에서도 덜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지금 탈시설 문제를 이야기하는 과정은 이 한편으로는 장애인 수용시설을 이제 다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로 바꾸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 중심의 전달체계로 되어 있는 민간 시장 중심의 이 복지체계를 공적 중심으로 다시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둘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논의의 권력이 필요한데 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복지 수혜자이지 논의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탈시설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저의 경험상으로는 시설 폐쇄가 동반되지 않으면 탈시설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밋빛이고요. 그냥 시설 폐쇄를 10년 안에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탈시설 지원은 우리가 대안적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체계들이 같이 나와 주어야 이 진행이 되고 그 안에서 기존의 전달 체계인 시설은 종사자는 운영자는 어떻게 전환시킨다. 이 과정들이 같이 나와야 이제 반감들이 적어지고 실제로 그림이 보이는 형태인 거죠.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배대리 집도 있고 희망원 사태도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도가니 사태를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도가니 사태 이후에 피해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도가니 사태의 피해자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패소했고요. 국가 책임 없다라고 판결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가니 사태에서 시설이 폐쇄되자 이분들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도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른 시설로 가셨었습니다. 근데 그 시설에서도 2017년에 인권 침해와 비리 문제가 또 터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봤을 때 여전히 지금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많은 시설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시설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시설 폐쇄 그리고 탈시설 부분이 같은 성상에서 이 사회가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번에 배대리 집 사건이 또 그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탈시설이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난맥점들을 짚어봤는데요. 물론 어렵고 힘든 길이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엔 영상에서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는 사례 하나 만나보고 다시 돌아오시죠. 전주의 한 주택가.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혜선 씨가 올해로 14년째 자립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11살 처음 시설에 들어간 혜선 씨는 20대 후반까지 20년 가까이 시설 생활을 해왔습니다. 전주 고산에 있는 시설에 갔다가 성인이 돼서 딴 시설로 간 게 대구에 모 시설이었어요. 시설을 옮겨 다니며 청춘을 보낸 혜선 씨에게 장애인 시설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철사에 없는 감옥이에요. 간섭이 너무 심했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이 맞았어. 많이 바꾸도 살았어. 일상적인 폭력과 간섭을 견딜 수 없었던 혜선 씨는 28, 시설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탈시설 하자. 해보자. 쉽진 않았어요. 저는 근데 또 중증이다 보니까. 욕실 입구에 엎드린 채 머리를 감고 칫솔이 아닌 얼굴을 움직여 이를 닦는 등 신체적 장애로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는 일이 많은 혜선 씨. 하지만 대학에서 사회복지과를 전공하고 인권 강사로 활동하겠다는 삶의 방향을 결정한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업무를 위해 컴퓨터를 켠 혜선 씨. 특수 제작된 마우스로 웬만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번 마우스 손을 못 잡아요. 이 입으려 하는 마우스가 있더라고요. 남들보다 조금은 더디지만 스스로 터득하는 법을 알아가는 혜선 씨. 그에게 장애는 단지 조건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집을 나선 혜선 씨. 두 손 대신 입을 이용해 능숙하게 휠체어를 조작합니다. 입으로 하는 운전 역시도 자유자재. 이렇게 혜선 씨가 가지 못할 곳도 없어 보입니다. 특수 제작된 차량에 전동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하는 혜선 씨. 장거리 이동을 위해서 혜선 씨가 직접 구입한 차량입니다. 돈을 좀 모아서 중고차 샀거든요. 아, 직접 샀어요, 차를? 네. 혜선 씨가 차량을 타고 이동한 곳은 전주의 한 안경점. 시설에 있을 때는 꿈만 같던 외출 활동이 지금은 언제든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시설에서부터 자유회원 거, 인권회원 건 없었어요. 시간대만 딱딱해서 밥 먹어야 되고 잘 때 딱 시간 돼서 자야 되고 그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너무 편해요. 그리고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가 있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어요.
자립생활을 시작한 혜선 씨는 사회적 약자는 물론 장애인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활동하는 중증 장애인 지역 생활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적극적이고 유쾌한 성격 탓에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혜선 씨. 심지어 탈시설을 고민하는 다른 장애인들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아주 쾌활하게 어울리면서 먼저 가서 말을 걸고 주변 사람들을 유쾌하게 해줘요. 지난 4월 15일 혜선 씨가 집 근처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두 팔이 불편해 직접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을 수 없지만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 것. 인간으로서 뜯어왔어요. 불편함이 따른다고 해서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사 적극적이고 밝은 혜선 씨도 어쩔 수 없이 돌아서야 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오르막이나 계단 등 주변에 도움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넘기 힘든 장애물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 안에서 바깥 세상으로 나올 용기를 내기가 힘겨운 상황.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확충해주는 문제, 어떤 혜택들이 있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세요. 사후관리까지 좀 할 수 있는 그런 탈시설 전환 서비스 센터 이런 것이 하나 지정돼서 인권 침해로 이렇게 탈시설 하게 된 분들의 그런 자립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장애를 비극으로만 바라보는 것 대신 또 다른 도전의 기회로 삼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혜선 씨. 이 세상에 딱 한 번뿐이잖아요. 자기 맞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장애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순간만 내가 장애가 없는 뿐이지 내일 당장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서 같은 동등한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것이 탈시설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건배 의원님, 제가 이제 우문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탈시설, 자립 이런 말을 들으면 마치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스스로 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떠올리는데 방금 영상의 사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탈시설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온전히 혼자서 옷을 만들어 입거나 밥을 지어서 먹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진정한 자립은 잘 의존하는 것이고요. 평등하게 주체성을 잃지 않는 가운데서 생활하는 모습을 자립이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만 지금 영상에서 나타나신 저 분의 삶이 훨씬 저분보다 더 중증의 장애인 분들이 지금은 시설에 계신 거죠. 나오신 지가 10년이 넘으셨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그 지금 시설에 나올 사람들의 상태는 저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더 장애 정도도 중하다라고 가정하고 더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짜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설사 저런 그 육체적 장애에다가 또 인지 장애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다 하더라도 이분도 탈시설이 가능하고 해야 합니다. 그건 권리이자 충분히 가능한데 그 원칙 중에 먼저 중증인 분들부터 먼저 나가도록 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경증인 분들로 나가자고 하면 요 안에서 또 장애 정도를 갖고 차별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경증인 분들만 자꾸 먼저 나가고 중증은 나중에 이러면 이미 또 지역사회가 중증인 분은 살아갈 수 없게 또 문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유가 한 수십 년 먼저 추진하면서 최근에 후발로 이걸 하시는 분들은 꼭 중증인 분들이 먼저 같이 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소장님, 근데 이제
저희 논의의 프레임이 어떻게 보면 탈시설을 추구해야 할 가치로 이렇게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럼 모든 장애인들이 100% 탈시설을 하는 것이 다 정답인가? 오직 탈시설만이 선인가? 유일한 대안인가? 또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사회가 바뀌어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게 해야 된다는 이 논의 앞서서 왜 이 사람들을 수용했는가? 왜 배제했고 왜 격리시켜 왔는가 몇십 년 동안을 그러한 잘못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일단은 시설에서 나와야 되는 게 우선 기초고요. 이제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남녀 평등 문제에서 보지만 평등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우리 쿠보타라고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남자 여자가 평등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동일선상에서 뛰라 그러면 그건 사실 불평등한 것처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장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충분히 해주는 거, 평범하게 살 수 있게. 그리고 그 장애인 중에서 특히 시설에 살고 있는 환경 때문에 발달해야 될 그리고 훨씬 나아져야 될 그런 권리를 놓친 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면은 저는 당연히 100% 자립생활하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숨쉬고 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살듯이 모든 장애인분들이 그럴 권리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장애가 그분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똑같이 살 권리가 태어날 때부터 있으신 분인데 우리 사회가 장애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가 장애가 있어서 그분들을 제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가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100% 그분들이 이 사회에서 당연히 탈시설해서 나오는 거고 그중에서 개별로 혹시 지원되는 서비스, 함께해야 되는 서비스가 다르면 그 다르는 거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현장에서 만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선은 가장 이제 저에게 와닿는 이야기들은 이렇게 비교를 하세요. 탈시설 한다고 해서 뭔가 장애인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모두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시설에 있었을 때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문제들이 지역에 나왔을 때는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시설에 있으면 간편하게 안 보였는데 나오고 나서는 실종 문제도 나타날 거고 안전 문제도 나타날 거고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공통되게 지원자들이나 당사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투표권과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표권이 처음에 생겼을 때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는 이제 소득을 기준으로 제한되거나 이랬던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보장되어 온 역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탈시설은 가장 기본적인 그냥 출발점인 거고 이거를 보장한다고 해서 어떤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다만 더 수준 높은 더 지금 동시대와 맞는 사회 문제들이 더 나올 거예요. 다만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거에 대한 출발점이 탈시설이라고 생각되고 시설에서 나왔을 때 생기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지점에 있어야 되는 게 사회복지인 거죠. 네. 시설에 있을 때 지원돼야 되는 게 사회복지가 아니고 나왔을 때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지원할 건가가 정말 복지적인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우리가 다르다라고 자꾸 바라보고 선을 긋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금을 긋기 시작하면 우린 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아까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래 사실 다 다르지만 우리 다 의존하고 살거든요. 인간의 인자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이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거고 그것도 사이간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의존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다르니까 시설에 있고 누구는 나갈 수 있고 누구는 아니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식, 이 편견 이것들을 저는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탈시설의 이후에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연구를 시작했지만 서구는 이게 수십 년 동안 수천 명 엄청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평균 수명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개선됐다. 세 번째는 주택의 거주 인원 규모가 작을수록 더 놀라운 성과가 있었다는 거고요. 네 번째, 이 비용은 시설이 쌀 거라고 생각하지만 비용은 거의 차이가 없거나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놓고 보면 오히려 지역이 쌌다라는 거.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중증 장애인일수록 탈시설의 이런 어떤 변화 정도가 더 높았다는 거고요.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탈시설을 반대했던 가족들이 태도가 모두 다 적극적 지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와 삶을 경험하시면 인식은 바뀝니다. 현장에서 만나시는 그 장애인들 실제로 내고 있는 목소리, 그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좀 듣고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우선은 나올 분이 계세요. 희망원의 장애인 시설이 폐쇄될 때 상당히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장애인분 중에 한 분은 절대 나갈 수 없다. 너네가 뭔데 와서 이러냐. 대구시에 가서도 얘기하고 폐쇄하지 마라. 저희한테 와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설 안에서도 얘기하시고 거의 농성하다시피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여차저차 결과적으로 나오셨어요. 나오시고 나서 하는 말씀이 이런 거죠. 60이 넘어서 나왔는데 왜 이전에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해주지 않았냐. 우리 가족한테 해줬으면 내가 여기 안 왔었고 나한테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미 알려줬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을 건데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시설에 갈 위기에 계신 분들도 시설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시설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조건들 그리고 시설에서 나왔을 때에도 그냥 살 수 있는 조건들 이거에 대해서 사회가 좀 더 고민하는 문화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해서 실제 의미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꼭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희망원에서 그 나오신 아주 중증인 분들이에요. 그야말로 그 신체적 장애, 인지장애도 있으시고 의사소통도 어려우신 분들이 6개월 사이에 어떤 변화가 탈시설 이후에 있었는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그 감동적인 얘기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계속 자기 뭔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본인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사실 그게 아닌데 그 시설에서 수십 년 동안 다른 이름으로 부른 거죠. 아마 어려서 미아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한 게 혹시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이름을 이야기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찾기 시작했더니 이분이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나오게 되면 이분 안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탈시설은 뭐뭐다 이렇게 한 줄 총평씩 듣고 마치겠습니다. 탈시설은 국가 부채다. 우리 국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그 부모들에 대한 부채입니다. 이 부채를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당사자 입장에서 탈시설은 나의 목소리와 그리고 나의 대문을 찾는 거다. 저는 지역사회 입장에서 탈시설은 이때까지 찾지 못했던 지역사회의 가능성을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일이든 첫 발을 떼기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세상에 나올 때의 첫걸음은 두세 배 더 힘들 텐데요. 아무리 느리고 힘겹더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느린 첫걸음에 함께 동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장애인들은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주체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에 공감할 수 있다면 그 동행은 그리 어렵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